국가를 지금 내각이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해서. 내각은 각 장관들이 각 부처를 장악해서 이 국민의 그런 국가적 업무를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이 내각이 추진한 이 장관과 실국장들 뭐 10,000명, 20,000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조직이 추진해 갈 때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일일이 공개 업무 보고에서 깨알같이 지적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국회 상임위원,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당 국회의원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한 4년만 하면요. 지금 실국장 그 차관 장관들이 네가 서기관 때 뭐 했는지까지 다 알거든요. 이 정책의 이력을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보통 3선, 4선 정도 되면은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부정부패 요소를 차단시키고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 억울한 백성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시키는 역할을 헌법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 즉 정부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관료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를 유지 관리하는 것에 체화되어 있지 창조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이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헌법기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 관료 조직을 이끌고 지도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안 해본 관료들이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냥 관행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대통령께서 업무에서 질타를 하는데 대통령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잠도 못 자시고 이러면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계속. 네. 벌어줘야 되는 거지 당이. 네. 당이 그래서 철저하게 상임위에서 이걸 점검하고 장관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게 당이 주도하는 그런 이 당정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빨리빨리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개혁을 추진하려면 자본이 폴리티컬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뭐냐 국민의 지지도입니다. 이 지지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개혁도 추진 동력이 상실돼요. 정당은 대통령의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을 해줘서 정치적 그런 자본을 모으고 부풀려 나가야 되는 거죠. 지지도를.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개혁이. 그런 양자를 잘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내란의 최종적 심판 선거이거든요. 지금 장동혁이라는 분이 윤 어게인을 가지고 지금 고성국이라든지 전환길 같은 이런 일종의 정치 무당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저런 이 조갑재 씨가 할 때 미친 정당이라 그런 거잖아요. 저거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해체시켜야 할 당이라고 조갑재 씨 같은 분이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당입니다. 즉 반헌법적 정당이에요. 정당 해체가 돼야 될 정도의 위헌적 정당하고 우리가 일상적 시기에 정상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몇 프로 이기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완전히 더블 스코어로 이겨야 될 그런 선거이고 이번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이거를 이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보수가 삽니다. 한동훈 내가 개인은 싫지만 한동훈이 개헌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은 건 정확히 옳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야당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러한 한동훈의 개헌 반대에 윤석열 탄핵 행위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이런 황당한 반헌법적 세력들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이번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다시 산다. 지금 조중동 사설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망해야 보수가 새로 태어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개헌 내란 국면에서만 한정해서 보자면 한동훈의 판단이 맞는 거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204명이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를 이 12월 14일 날, 12월 7일 날 한번 부결되고 나서 5명 빠졌으면 부결될 뻔했잖아요. 제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저는 최소한 한 215명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204명을 나온 거 보고 모골이 송연했고 분노가 심했고 당 지도부가 국민을 향한 메시지나 선거 임하는 태도가 과거에 그냥 여야 정당 간의 일상적인 선거 경쟁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지도가 거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통령과 동조화를 디커플링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당이 정확히 결합해서 대통령의 튼튼한 뒷받침이 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줘야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이지 여기서 벌써 지금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뭐 차기 대권 뭐 구조 이런 걸로 뉴스를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1심 때 선고를 했는데 제 딸이 바로 제일 앞줄에 앉아있었거든요. 법정 구속 2년 실형을 때도 난 그다음에 집행유예 몇 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법정 구속 보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딱 잡혀갈 때 본 우리 딸의 그 눈물 어린 그 표정이 너무 가슴이 됐는데 이번에는 딸이 안 울고 우리 아들이 울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이번에 로스쿨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봤거든요. 4월달에 발표한다는데 거의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니도 이제 앞으로 변호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 실습 차원에서 꼭 현장을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꼭 아들 딸을 앞자리에 앉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딸은 안 울고 생글생글하고 우리
아들이 울어서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광산 김씨인데 벌교 지금 태백산맥의 무대인 그 벌교 회정읍에서 회정 마을에 태어났고요. 제 할머니도 광산 김씨인데 외서댁입니다. 외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의 삶의 그 무대가 다 태백산맥의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이 6.25보다 훨씬 잔인했고 또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제 어머니가 그때 똑똑하고 일본 유학 갔다 왔던 오빠들, 삼촌들 다 빨개는 몰려 잡혀가 죽더라. 그래서 나한테 연길이 네 노동운동 학생도 좋은데 네가 안 죽으려면 네가 형처럼 뭐 판사 이런 검사 해라고 하지 않겠다. 네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네를 지킬 수 있다.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상당히 다가왔고 그게 이번에 효과를 본 겁니다. 무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12명의 특수검사가 1년 동안 100여 군데를 넘게 압수수색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도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검사가 한두 명 나왔지 처음에는 한 10명씩 나왔습니다. 법정에.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데 내 변호사들은 제가 돈도 부족하지만 변호사들이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건 중에 일부를 시간 내서 하기 때문에 내 사건만 그냥 집중 파는 이 특수검사들 12명과 싸우려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거를 제가 무죄로 만들어낸 거죠. 그 어머니 말씀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졌던 게 이번에 제 자신을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럼 무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지. 내 새끼 아주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할까를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자기가 인생의 화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붙들고 늘어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의 전선이 뭐냐. 지금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개척하는 길에 정확히 그걸 모든 힘을 쏟아보면 나머지 자신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같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즘에 미국 트럼프 시대에 수많은 지금 세계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그런 야만과 이기와 탐욕 그리고 국제적인 도덕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정말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끝나고 벌거벗은 힘과 폭력의 시대가 난무하는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으로 이 민주주의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이 민주주의를 회복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나라고 그 성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전 세계 내놔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주석님의 한없이 아름다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캐대언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서 저 윤석열 같은 저 악몽 같은 시대를 다시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송영길 대표 주변에는 강하지만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송영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맏형이 돌아왔다. 큰형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대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군 100년을 열어가는 심정으로 아마 온몸을 던져서 정말로 정부의 성공에 앞장설 것이다. 민들레 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봄에 교도소 운동장에 나가면 민들레가 막 피어 있습니다. 이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민들레가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바람길을 흘려서 민들레는 민들레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이 감옥까지. 그래서 저는 너무 민들레 꽃이 감동스러워서 꽃씨를 따가지고 제 아내와 우리 딸 아들에게 편지 봉투에다가 그 씨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화분에 심어서 아빠가 교도소에 보낸 민들레를 감옥에서 탈옥시키니까 한번 심어라 했더니 우리 아내는 쓰레기통에 버렸고 귀찮다고 우리 딸은 아들은 심었고 특히 우리 아들은 심어서 화분에 이 민들레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편지로 보냈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 막 이 아들의 그런 그 마음에 가슴이 주한이가 효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한 1,300여 명이 오셨다는데 의원님들도 한 30여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바로 전화 왔습니다. 와서 축하한다 그러고 대표께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에게 지시를 해서 제가 이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당원들 입당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영 성명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형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적 대화니까 서로 우리 힘을 합해야죠. 우리가 사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약간의 뭐 각 개별적 이해관계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하나가 된다 보여지고요. 뭐 저희는 직접 전화해서 뭐 형님 할 정도 했으면 많이 발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옥에서 배운 게 있다면 많이 저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한 분 한 분의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 노력을 하는 훈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살만합니다. 사람 사는 대로. 아니 감옥을 살만한다라고 좀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떤 암장에 와서 지금 동안거 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제 답답했던 거는 밖에서 동지들이 막 추운데 키세스가 돼가지고 윤석열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글 써서 내보낸 수준이라는 게 답답했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박성무 선생님이 와서 야 연기라 절대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억울하고 그러는데 네. 욕 나오고. 근데 계속 새길수록 이게 또 가슴에 다가와서 많이 제 수양하는데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제가 훌륭한 판사라고 느낌이 들었던 게 제 사건 첫 항소심 공판 기일 날 쫙 이런 A4용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검사한테도 주고 우리 변호인 피고인한테도 다 나눠주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쫙 열 몇 가지를 쫙쫙쫙 이거를 집중으로 심리를 할 테니까 검찰 측, 변호인 측 여기에 맞춰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갖고요. 특히 제가 그때 감동을 느꼈던 게 이 돈봉투 영장으로 먹사인을 압수수색한 것 중에 돈봉투 사건 공소 사실에 제출된 증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별건 수사다.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하더라고. 야 이분이 정말 훌륭한 판사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형사 1부장 판사이고 이번에 대법관 후보 4분 중에 한 명으로 추천이 됐고 내란 재판부 항소심을 맡는 걸로 됐잖아요. 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특히 이제 뭐 사연과 관련된 그 부분도 뭐 7억 6,300 이런 금액만 들으면 뭐 엄청난 뭐 비리가 저질러진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때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거 정치 활동 굉장히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는 아예 기소 자체가 무리한 것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와 바깥에서 정치하는 분들 정말로 검찰 때문에 쫄고 살았던 분도 본인이 돈을 횡령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단체 활동이 오히려 권장이 돼도 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판시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칙은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되니까 통합자치단체장으로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번에 지방선거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나가시고 강훈식 실장도 나갈자는 걸 네, 확실하고 또 김민석 총리도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자치단체로 가게 되면 대통령협회에 사람이 너무 부족해지잖아요. 네. 박찬대 의원조차도 인천시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혼자 저렇게 너무 과로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5년의 기간이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 옆에 가서 돕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회로 가야죠. 네. 국회로 가면 국회는 총리나 장관을 다 국회의원을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입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입당을 하게 된다면 당 대표과 지도부하고 상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청래 당 대표께서도 당원이 주인된 당을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1인 1표제까지 했으니까 당원이 주인된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00% 무슨 전략을 하더라도 가장 판단의 기초는 그 지역의 시민과 당원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양구 주민들과 우리 국민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다.